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9월 2일날 두 번째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요즘에는 하루에 영상을 2개 만들 때도 있고 하나 만들 때도 있는데, 그냥 제가 뭐 컨디션이 좀 괜찮을 때는 운동도 다녀오고, 오늘은 그냥 두 번째 영상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만들게 됐어요. 뭐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내용은 SK 플래닛과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이제 다룰 거고, 두 번째 내용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지금 현재 트러스트 상품으로 등재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추후에 등재될 만한 코인에 관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언급한 게 있어요. 그 사항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사항은 뭐냐면 이 향후 경기 추세에 관해서 과연 피터 시프라는 그 경제학자이며 금은 추종자인 그분은 유로퍼시픽의 회장님은 과연 이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런 이제 세 가지 큰 관점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이거는 오늘 오전에 나온 거거든요. SK 플래닛이 블록체인 신규 법인 설립 가시화, 가상자산 결제 사업 추진할 듯. 여기서 아마 상식적으로 좀 이 SK 그룹에 관해서 아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11번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딱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11번가가 있을 거고, OK 캐시백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를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일단 저는 제가 이제 좀 마음속에서 SK CNC나 SK 그룹에 관해서 좀 소프트뱅크에 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제가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믿음? 핵심 원동력이었던 게 2016년에 사실은 코빗이었거든요. 코빗, SK, CNC.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단어 몇 개가 저한테는 지금까지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믿음을 줬던 몇 개 이제 고마운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 코빗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업체들보다 뭐 괜찮잖아요. 거래량만 조금 저조할 뿐이지 저는 괜찮은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건 홍보는 아니고 제가 뭐 거기랑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말씀드렸는데, 일단 SK 플래닛이 가상자산 페이하고 관련해서 뭔가를 한다? SK 플래닛을 일단 우리가 알아봐야 돼. SK 플래닛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의 오토 커머스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체이다. 그래서 SK텔레콤에서 분사하면서 만들어졌다. 이거 지배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SK 플래닛에 관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 SK 플래닛은 자회사가 11번가, 여러분들 아시죠? 이커머스. 그리고 실업이라는 전자 지갑이 있고, OK 캐시백이라는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이 있는데, SK 플래닛은 11번가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있어요. 차후 SK텔레콤의 앱 개발, 자회사 SK테크닉스 합병 예정. 그래서 여기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OK 캐시백을 사용해서 G마켓, 홈앤쇼핑, 그리고 11번가, NS 홈쇼핑, 뭐 롯데, 이마트몰, 뭐 홈플러스, 신세계몰, 옥션 다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업체, 뭐 빵을 사 먹는다거나 이런 데하고 관련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추론하기에는 아마 이 제도가 OK 캐시백과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SK 스퀘어를 통해서 코빗에 아마 많은 지분 투자를 했던 걸로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SK그룹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좀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해왔다. 근데 이제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는 거고, 현재 11번가 같은 경우는 위치상 여기 정도에 있어요. 5월달까지. 여기. 그래서 쿠팡이 제일 선두의 자리에 있고, 11번가가 나머지 이커머스 기업 중에는 가장 최상위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페이먼트 시장에서 가상자산 시장과 연결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어떨까, 그것도 이제 저는 궁금하고, 또한 중요한 게 쿠팡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프트뱅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쿠팡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짜 재미난 그림들이 아마 향후에 이제 보여질 거고, 티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프트뱅크하고 우회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모르죠. 이게 뭐 Q10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게 또 다시 쿠팡하고 다시 뭐 합작할지 그거는 뭐 추후에 먼 훗날 이제 얘기인데 그냥 제 추론을 말씀드릴 뿐이고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제가 이제 오후에 뉴스를 보면서 지금 거래량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거래량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머지가 코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이더리움 쪽에 더 많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뭐 모르죠. 하반기에 실제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을 앞질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 이제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면 묶이는 양이 많아지다 보면 변동성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이 가면. 거기서 다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뭐 기관 투자가들이 좀 많이 덤비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이더리움이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적잖이 있지 않을까. 빗썸이 그렇고 코인원이 그렇고 업비트가 지금 이더리움이 서서히 앞서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이거를 또 말씀 또 드리고 싶고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트러스트 상품들 아에브, 알고랜드, 아발란체, 베이직 어텐션,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체인링크, 컴파운드, 코스모스, 커브, 디센트럴 랜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코인,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라이브피어, 메이커다오, 폴카닷,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 루멘, 유니스왑, 지캐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있는 거고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제로엑스, 1인치, AP 코인, 자 그리고 AR, 엑스인피니티, 뱅커, 비트 토렌트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죠. 저스틴 선하고 관련한 코인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 BTT가 됐건 트론이 됐건 물려 계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라, CVX, CRO, 디크리도도 익명성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EGLD, 엔진, 이오스 여기 이오스가 생뚱맞게 들어있죠. 아이오타, 카바, 카이버 네트워크, 루프링 여기 익명성 중에 모네로라고 여기 만약에 모네로가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는 지캐시와 호라이젠이 들어가 있는데 모네로까지 만약에 들어가면 익명성에 관한 그레이스케일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어떤 성향을 우리가 100%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긴가민가 하죠. 이게 과연 익명성 코인이 어떻게 될까? 긴가민가 하죠. 왜냐면 시세만 추종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네로도 모네로만이 가지고 있는 링 시그너처라는 그 특별한 아주 강력한 익명성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여겨봐야 되고 니어 프로토콜은 뭐 이미 베리 실버트가 몇 번 언급을 했었고 뭐 뉴메리어, 오아시스 여기에 있는 많은 코인들은 이미 아마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다 인과관계가 있고 뭐 여기 보면은 뭐 RSR 그리고 시크릿, 스펠, 뭐 스택스, 테조스 좀 친근하지 않은 코인들은 배제를 시키시면 되고 그리고 팬텀, 플로어 이것도 한국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겔라토, 헬륨이라고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채굴을 많이 하고 있는 코인 같고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ICP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되고 테조스, 그래프, 샌드박스 그리고 비체인도 한국 분들이 많이 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상장될지도 몰라요. 이미 저는 여기 정도 안에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검증이 다 끝난 코인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연바이낸스 그리고 YGG까지 이게 다 상장이 되진 않겠지만 어쨌건 그레이스케일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들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디지털 파운데이션에서 리플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CBDC가 향후에 필수적으로 뭐 전 세계 금융 어떤 그 구조 혁신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뭐 혁신을 주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디지털 파운데이션에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리플사가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하는 칼럼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같이 리플사하고 엮어서 나올까요?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디지털 달러
하고 연관해서 리플사가 같이 움직일 거야. 기존에는 엑센추어만 그런 단어가 많이 구글링에서 많이 나돌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놓고 이런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죠. 거기엔 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예.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건 디지털 유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유로도 취약한 현재 시점이고, 그리고 엔화는 지금 그런 얘기가 없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올해, 그러니까 8월달 초만 해도, 그러니까 디지털 엔화에 관해서, 자, 중앙은행은 시민들이 꺼리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를 지속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8월 말기에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버렸죠. 뉴스에서도 아마 어저께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거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팩트인 거고 디지털 파운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IMF 통화바스켓에서 비율을 낮췄다는 얘기는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예견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가 이거를 자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보시다 보면 이게 학습의 효과가 되게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통화 시스템에 관한 얘기인데 블룸버그에 이게 나왔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꾸 루브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루브라 가치가 올라가면 석유나 지하자원을 팔아먹는데 애로 상황이 있거든요. 강달러가 되면 수출할 때 취약한 점이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양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GDP가 꺾인 이유가 강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출 전선에 이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향후에 농후한 거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걸 알기 때문에 3에서 5년 후가 되면 자 위에나를 팔기 시작할 거란 얘기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 지금은 보세요. 위에나를 2018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리저브 커런시에서 여기 최근에 리저브 기축통화 측면에서 위에나를 계속 업시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22년 1월 1일 1쿼터에는 상당히 많이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3,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위에나를 계속 사서 모을 거다. 달러는 아시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 미국의 스위프트로부터 배제를 당하면서 양을 축소를 시켰죠. 국제 교역에 있어서도 축소를 시켰고 그 자리를 위에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요것도 아마 명확한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쨌건 이것도 그냥 달러의 어떤 전 세계 어떤 헤게모니에서 조금 더 감소되고 있는 그런 측면을 이걸로 이제 하나 볼 수가 있고, 당장 유로존에서도 노드 스트림을 열어줄 테니까 올 겨울에 너네는 결제를 루브라로 하거나 위에나로 하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유로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것도 아마 흥미로운 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SEC와 CFTC 해치펀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SEC만 중점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여기 등재됐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증권과 상품의 어떤 분기점이 명확히 되는 시점이 조만간 다가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당장 어떻게 증권과 상품이 분리가 된다며 왜 안 돼? 당장 내일이라도 왜냐면 내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뉴스를 보실 때는 최소한 6개월 정도를 보시면서 이 뉴스의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 2쿼터, 늦어도 3쿼터 안에는 비트코인 ETF와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겠구나.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이더리움이 될 거고 그 이후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라이트코인 어떻게 되고 비켄 어떻게 되고 지캐시, 호라이젠은 ETF와 어떻게 되겠구나. XRP의 명확성은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고리를 봐야 되는데
그냥 내 기준에서 내 마음이 급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역 적자가 94억 달러 66년 만에 최대치. 이거는 국내 뉴스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예.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감소하고 있는 현재 추세. 그럼 미국은 어떠냐? 지금 현재 강달러죠. 강달러가 되면은 단순하게 계산하시는 분들은 와, 나는 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돈 쓰면은 엄청 물건 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지, 유럽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나라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세금을 적잖게 계속 매달 내기 때문에 좀 짜증나긴 해요. 근데 사실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 건 분명해요. 여러분들 북미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새벽녘이나 밤늦게 밤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프랑스의 밤거리, 그러니까 유로존에 있는 밤거리를 동양인이, 그것도 얼굴을 가리지 않은 상황에서 밤거리를 활보하면서 그렇게 쉽게 돌아다니지 못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아마 인지를 할 거예요. 하여튼 세상이 그래요. 실질적인 거는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은 분명히 아니다. 어쨌건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서울 택시가 기본 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 추진한다. 지금 현재 3,800원이죠. 근데 여기다가 1,000원이 더 기본 요금이 붙는데요. 그러면 기본 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택시 요금이 얼마만큼 올리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다가 야간 할증료가 12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10시부터 야간 할증료가 들어간대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이제는 택시도 다 탔구나. 10시가 되기 전에 한 8시 되면 택시를 타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지하철을 타거나. 너무 늦으면 지하철 타야 되겠네요. 보니까는. 어쨌든 심상치 않네요. 택시 요금이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는 버스 요금, 아니면 뭐 나머지 지하철 요금, 전부 다 공공 요금이 다 올라갈 거라는 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기사가 어떻게 보면 압권일 수도 있는데, 피터 시프라고 제가 금은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저한테 이제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제가 지금 코인 투자를 하는 데는 원래 중간 과정이 금은 실물 투자를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코인 투자를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분도 뭐 사람들이 맞춘다 못 맞춘다 말이 많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인 건 분명해요. 금융위기를 예언하는 피터 시프의 조언, 미국 투자 피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미국 주식 되게 좋아, 강달러야,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달러가 붕괴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폭주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야. 문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다. 제가 하는 얘기랑 사뭇 비슷하게 지금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강달러죠.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기 읽어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인사들이 고강도 긴축을 지속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피터 시프의 예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 버블을 키우고 종국에는 거품이 터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는 낙관론도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 여지가 크며 여전히 과대평가된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 시장에 대한 투자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될 만큼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에너지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매력이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하시거든요. 달러가 하락을 시작하면 유가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올 말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 1분기 안에 이게 분명히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추천할 만한 분야라면 생각하며 현재로서는 미국보다 유럽 에너지 주식이 가치 대비 더 저렴하다고 생각한다.
2030년이 오기 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저랑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언급하시죠.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 시작하면서 초반부터 이 부분을 강조를 했었죠. 이것에 맞춰서 코인 투자를 전 또 하고 있고, 사실 일부의 알트코인을.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끝까지 지켜보시죠. 사람들은 단순하게 지금 어떤 뉴스가 누군가한테 나오면 그거를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만 그냥 해석해서 중국이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만 해석을 해버리는데, 사실 경제 예측이라는 게 긴 프레임으로 봤었을 때 그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사이트가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일관돼 있는 지각과 속성이라는 거죠. 중국 증시가 투자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쳤다. 2030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2027년 정도 되면 대중들이 아마 인식할 지표들이 서서히 시중에는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그 가치가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랑 이제 좀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이분은 금은을 사모아야 된다. 결국에는 금은을 사모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암호화폐는 가상자산 시장은 여기서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말씀을 하시죠. 근데 금은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글로벌 리스트의 통제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물리적인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많이 매수를 해서 어디 창고에 처박고 논다거나, 만약에 뭐 어디 지하실에 감춰둔다거나, 무자료 거래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을 올려서 세수 창출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가상자산은 트래블율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 누가 누구한테 거래를 했다,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다, 이미 다 그냥 다 공표해서 볼 수가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시간이 더 흘러가면 중앙정부에서 세수 창출하기에 훨씬 더 용이한 게 금은이 아니라 가상자산이라는 거를 아마 모든 대중들이 쉽게 인지를 할 거예요. 그 정도 가면 나중에 아마 엄청나게, 가상자산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때 가면 피터 시프도 말을 좀 다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재미난 측면이 몇 개 있어요. 그것도 이것도 이제 뭐 이분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리세션이 올 거고, 짧고 굵게 리세션이 분명히 올 거고, 그 전에 짧은 반등장이 오겠지만, 리세션이 온다면 거기서는 다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무지막지한 QE가 진행돼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피터 시프가 말씀하시는 거랑 저는 이제 동감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영상에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